우리 집은 부모님과 언니, 나 모두 네 식구이다. 언니는 성격 파탄자였고 항상 나를 깔보고 무시했다. 얼짱 미모인 언니에 비해 나는 세상 평범한 외모였다. 비록 내 외모가 언니에 미치진 못했지만 그걸로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다. 언니는 자기가 예쁜 걸 잘 알고 있었고 주변에 남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역시 언니의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평범 외모였던 나도 20살 대학생이 되었고 잡지며 동영상을 보면서 화장법도 배우고 멋도 내고 나 자신을 가꾸게 됐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남친이 없는 모태솔로였다. 그러다 사회인이 된 후 우연히 친구 때문에 술 모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알게 됐다. 그 사람은 나보다 3살 연상이었고 직업은 파티시에였다. 나도 취미가 디저트 만들기여서 그 사람의 직업 세계에 흥미를 느꼈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걸 사진으로 보여줘서 같이 보며 얘기를 나눴다. 그 사람도 내가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결이 맞았는지 친구 없이 단 둘이서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됐다. 만날 때마다 내가 만든 디저트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내가 혼자 만들기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만들면서 우리는 서로 가까워져 갔다. 그렇게 처음 만나고 2달 정도가 지나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 남친 가게에 갔는데 파티스리라는 유명 디저트 맛집이었고 남친은 2대째 파티시에였다. 우리 엄마도 자주 가는 최애 디저트 맛집이었다. 나는 너무 뜻밖이라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가게에서 남친 부모님께도 처음 인사를 드렸다. 두 분은 내가 디저트에 진심이란 걸 알고 호의적으로 대해주셨다. 그러다 주말이나 바쁜 날에는 나도 가게에 나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일과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한 지 어언 1년. 남친이 진심을 담아 프로포즈했고 나는 그의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결혼이란 관문을 치르기 위해 우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집에 데리고 갔는데 엄마는 내 남친이 자기 최애 디저트 맛집의 2대째라는 걸 알고 대환영했다. 하지만 언니는 파티시에 정도는 자기 눈에 안 차는지 관심도 없었고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았다. 부모님 상견례를 마친 후에는 일사천리로 결혼식 준비가 진행됐고 스몰 웨딩 형식으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다. 결혼과 동시에 나는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파티시에의 아내이자 보조자로 같이 일하게 됐다. 남편이 만드는 케이크, 쿠키는 언제나 맛있었고 디저트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나에게는 남편이 신상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았고 매일매일이 꿈처럼 달콤하고 행복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은퇴하고 가게를 물려줄 결심을 하셨고 남편이 차기 사장으로 등극했다. 나도 덩달아 책임감이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케이크를 먹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점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남편은 내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2호점을 오픈했는데 2호점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바로 3호점도 오픈할 정도로 번창했다. 사업이 커가는 한편 어떤 단체에서 주최하는 파티시에 경연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남편한테 당신도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자 남편도 도전해보고 싶었는지 경연대회에 참가했고 남편이 만든 케이크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무려 우승을 차지했다. 그 대회의 심사위원이었던 어떤 해외 심사위원이 세계로 나아가서 해외에도 가게를 오픈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했고 시아버지께 상의드리자 인생은 한 번뿐이니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보라고 응원해주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국내에서 오픈한 가게는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도 큰 걱정이 없었고 시부모님도 계셨기 때문에 더욱 안심이 됐다. 남편과 나는 함께 생애 첫 해외 진출에 도전장을 던졌다. 먼저 남편이 해외에 나가서 가게 위치며 우리가 살 집 등의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해외로 이주하고 나면 친정 부모님과 한동안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친정에서 며칠이라도 같이 지낼 생각으로 갔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언니가 이혼당하고 친정에 와 있었다. 언니의 이기적이고 유치한 성격을 감당하지 못한 형부가 마침내 백기를 든 모양이었다. 친정에서 언니와 동거하는 건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호텔로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며칠만 참고 언니랑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언니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우선 손버릇이 안 좋았다. 내 지갑에서 말도 없이 멋대로 돈을 꺼내가는 것 때문에 완전 열이 받았지만 앞으로 자주 뵙기 힘든 부모님을 생각해서 되도록 집에서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꾹꾹 참았다. 하지만 언니는 내 명품 가방을 말도 없이 들고 나갔고 자기 가방인 양 잔뜩 폼 잡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렸다. 내 옷도 마음대로 꺼내 입었고 값이 나갈 만한 건 당근에 팔아서 돈까지 챙겼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내가 화를 내자 야, 너같이 생긴 애가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어봐야 남이 보기엔 다 짝퉁이야. 명품을 들고 다니려면 나 정도 외모는 돼야지. 그래야 남들도 가치를 인정해. 라면서 전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었다.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되도록 참으려고 했지만 언니의 폭주를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무슨 일이 날 것 같았고 남편이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 차라리 호텔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집에서 안 보였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안 보였고 자기 방에도 없길래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내 명품 가방, 내 옷들을 잔뜩 싸들고 나가면서 며칠 여행을 다녀온다면서 나갔다고 했다. 내 지갑에서 돈을 훔친 걸 보면 수중에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간 걸까? 느낌이 싸했고 일단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당장 내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따졌다. 돈도 없으면서 여행은 어떻게 간 거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아까보다 더 신난 목소리로 나 지금 돈 많아. 네 지갑에서 신용카드 몽땅 다 꺼내왔거든. 라며 깔깔거렸다. 나는 즉시 지갑을 확인. 언니 말대로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가 몽땅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나는 언니한테 그 카드로 어떻게 결제할 생각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언니가 카드야 그냥 긁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고 나는 써보면 알겠지만 그 카드들은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알려줬다. 그러자 언니는 전화기에 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며 온갖 성질을 다 부렸다. 성질만 내지 말고 카드를 잘 보면 알겠지만 그 카드들은 모두 유효기간이 지난달 말로 다 끝난 것들이고 새 카드는 다른 카드 케이스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내가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를 버리지 않고 지갑 속에 넣어뒀던 이유는 그냥 버리면 위험하니까 가위로 잘라서 처분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아직 갖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언니는 신난다고 내 카드를 훔쳐서 여행을 간 거였다. 내 말을 들은 언니는 카드 유효기간 확인에 들어갔고 갑자기 전화기에 대고 괴성을 질러댔다. 너 일부러 그랬지? 감히 나를 속여?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절도범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장 현금을 송금하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언니가 저지른 짓에 대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두 분도 노발대발하면서 언니한테 분노가 대폭발했고 어디 있는지 당장 대라고 호통쳤다. 나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1도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데리러 가지 않으면 언니는 호텔비 낼 돈도 없었고 경찰에 잡혀갈 처지가 되다 보니 자기가 있는 곳을 이실직고한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언니를 데리러 가서 숙박비를 대신 내주고 오긴 왔는데 하룻밤에 800만 원이나 하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은 걸 알고 두 분은 뒷목을 잡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언니는 친정으로 편히 돌아오지 못했고 그 길로 시골에서 농장을 하시는 삼촌 집에 떨궈 놓게 됐다. 거기는 하루에 버스가 몇 번밖에 다니지 않는 완벽한 벽촌이었고
그런 한적한 곳에서 삼촌은 드넓은 밭을 갈구며 농사를 짓고 계셨다. 부모님이 전화를 걸자 일손은 늘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온다면 언제든 환영이라며 흔쾌히 승낙하셨다고 한다. 언니는 내가 왜 거길 가냐고 반항했지만 부모님이 그럼 호텔비 당장 토해내 라고 반박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삼촌 집에 언니를 내려놓고 두 분만 올라오셨다. 한편 언니가 일해서 번 돈은 전액 부모님 통장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고 삼촌은 원래부터 엄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언니의 이기적이고 유치한 행동이 통할 구석이라고는 아예 없었다. 언니가 시골에 내려간 덕분에 나는 부모님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남편이 있는 해외로 떠난 후 삼촌딸이 재미있는 사진이 있다면서 라인을 보내왔다. 입만 열면 나 같은 미인이 어쩌고 하던 언니 미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있다 보니 머리는 푸석푸석, 얼굴은 시커멓게 변해서 도저히 같은 사람 같진 않았다. 언니는 나이값도 못하고 매일 집에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라는데 아직 빚을 다 갚은 게 아니라서 그걸 다 갚고 농장에서 졸업을 하려면 언니에겐 지옥 같은 시간이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내 이름은 명석희. 남친 한재수와 나는 달달 커플이다. 우리 결혼했어요의 실사판이랄까?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다. 결혼이 곧 현실이 되기 직전이다 보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 결혼하면 우리 어떻게 살까? 글쎄, 일단 우리는 맞벌이를 하면서 집값도 반반 내고 아이는 둘 정도? 그럴까? 첫애는 30 전에 낳고 싶어. 그리고 아프거나 다치면 치료비는 당연히 각자 자기 재력으로 감당하는 걸로, 또 서로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던가 유산 같은 수입이 생기면 둘이서 반반씩 나눠 갖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뭐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우리 집하고 재수 씨 집하고는 형편이 다르잖아. 우리 집은 중산층에 아빠가 대기업 간부였지만 재수 씨 집은 자가도 아니었고 근근히 사는 집이었다. 그래서 유산을 반반씩 나눠 갖자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다. 그 말이 나왔을 때는 재산 분연이 하는 건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제지를 가하자 한재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두르는 입장은 아니었는지 그렇긴 하지 라고 대답하고 일단락지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한재수가 직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준 적이 있었다. 회사 선배 부인이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원을 했대. 어머, 몸은 괜찮대? 괜찮겠지. 병원에 있는데 뭐. 선배도 참 복도 지질이 없지. 그런 여자를 뭐 했어? 뭐?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무슨 뜻이긴. 선배 와이프 입덧이 심해서 회사도 그만뒀대. 그럼 이제 뻔하지. 선배 혼자서 죽도록 벌어야 되잖아. 선배도 너처럼 튼튼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그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임신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나도 입덧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한재수는 진짜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나더러 너도 입덧이 심한 타입이냐고 물었대. 그거야 임신을 하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 알지 않냐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는데 기가 막혔대. 그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면 여자들이 그 고생을 할 리가. 그러더니 급기야 나더러 임신하면 자기한테 민폐 끼칠 거냐고 물었대. 그걸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아이를 낳는다. 임신하고 나서도 일을 하고 싶어도 입덧, 조산, 출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출산을 하고 나면 그런 부담은 더 커진다. 그런데 한재수는 여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한테 자기한테 민폐 끼치지 말라는 식으로 미리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럼 애를 낳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라고 따질 뻔했는데 그러면 진짜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꾹 참고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 혼자 방에 누워서 복잡한 생각들을 이리저리 곱씹어보고 있자니 불현듯 이 남자에 대한 애정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게 느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재수 쟤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님? 어떤 여자가 임신도 안 하고 입덧 타입을 알아? 자꾸 돈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 다음날 아침 눈 뜨고 다시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한재수는 어제 했던 얘기를 또 끄집어냈고 나도 이번에는 단단히 따지기로 했다. 재수씨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아? 몇 년 몇 월인지? 갑자기 뭐래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곤란하지. 네가 그걸 알려줘야 내가 돌봄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너 진짜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 너 뭐 잘못 먹었냐? 그런 건 다 핑계지. 그걸 왜 몰라? 알면 알지. 나는 한재수 흉내를 내면서 과장된 몸짓도 같이 섞어가며 말했다. 헐, 너 반식물인간 되고 나서 나한테 엉기고 민폐 끼치고 그러게 없기다? 너 아까부터 뭔 헛소리야. 지금 장난해? 네가 언제 죽을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면 알 거 아니야. 네가 언제 죽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가서 알아와. 너 어제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뭐야? 너 지금 어제 일로 분풀이 하고 있는 거였어? 무슨 분풀이? 쪼잔하게 남 핑계 대기 없기? 분풀이 맞잖아. 누가 핑계를 대? 임신하고 수명은 완전 다르지. 네가 어제 말한 거랑 내가 지금 얘기한 건 같은 맥락이야. 못 알아들었으면 됐어. 나 오늘부로 우리 집으로 갈 거야. 뭐? 일단 진정 좀 해. 나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짐을 들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엄마 아빠한테 사정을 말씀드리자 두 분은 격노했다. 재수가 진짜 그렇게 말했단 거지? 상식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결혼 전에 상대 부모의 유산 분여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충격이다. 두 분은 당사자인 나보다 몇 배로 더 화를 내셨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한재수한테서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와 있었지만 착신 거부. 그랬더니 이번엔 폭풍 이메일. 혼자 열내고 가버리면 어쩌잔 거야.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당장 돌아와. 쪼로로 부모님한테 가는 건 좀 아니지. 언제 철들래? 헐, 훈계질을. 철이 안 든 사람이 누군지 그것도 알려줘야 되나? 한동안 메일에 답장도 안 하고 일십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나한테 속이 부글부글했는지 한재수가 집으로 찾아왔지만 아빠가 혼쭐을 내고 문 앞에서 쫓아냈다. 그랬더니 부모님 뒤에 숨는 건 비겁하다는 둥 가짜는 말로 또 일장연설의 메일을 보내왔다. 뭐라고 떠들건 헤어질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결심은 굳어져 갔다. 내가 계속 무시하자 이미 약혼에 동거까지 한 사이인데 일방적으로 결혼 취소할 거면 위자료를 내 라고 요구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한재수는 나와 화해하기보다는 위자료를 챙기고 헤어지는 게 낫다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았다. 나는 한재수 부모님께도 헤어질 거란 얘기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기로 했다. 내 얘기를 다 들은 한재수 어머니는 격노하셨다.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자기 아들이지만 너무 부끄럽다고 하셨고 헤어지는 게 정답이라면서 한재수를 바로 호출하셨다. 어머님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한재수는 자기 부모님은 왜 끌어들이냐며 나한테 치사한 인간이라고 따지고 들었지만 다음 순간 한재수 뒷덜미를 어머니가 확 휘어잡더니 전력을 다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후려치셨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여자가 아이 하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네가 알아? 그런데 뭐? 민폐 끼치지 말라고? 내가 뭐든지 도울게 그렇게 말해야 사람이지. 그리고 또 뭐? 결혼도 하기 전에 처갓집 덕 볼 생각부터 했니? 유산 어쩌고 한 게 사실이냐고. 너같이 속이 시커먼 놈하고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싶겠어? 한재수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주면서 눈물이 글썽해서는 그건 어쩌고 변명했지만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관이었다. 어머님 말씀처럼 결혼도 하기 전에 처가 부모가 주군으로 생각하다니 속이 시커멓게 썩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한재수 어머니가 못난 아들 대신 사과한다며 아버님과 같이 나한테 머리를 숙이셨고 파혼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다. 한재수는 여전히 입덧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얌체짓이 아니고 뭐냐고 떠들어댔지만 아버님이 예전에 한재수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하루 종일 구토 증상에 시달리면서 3일 밤낮을 고생했던 거 생각 안 나냐고 물었다. 입덧이란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구토 증상이 몇 달이나 계속되는 임산부도 있고 달수 현상으로 링거트온으로 버텨야 하는 경우도 있어. 너라면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몸으로 출근이 가능할 것 같아? 다음에 네가 또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오냐? 내가 네 놈을 질질 끌고서라도 회사 앞에 데려가 주마. 라는 아버님의 폭풍 훈계에 죽상으로 변하더니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 감이 왔는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 후 나는 시원하고 깔끔하게 한재수와의 동거를 청산했고 한재수 부모님이 내 이사 비용 또 새로 얻을 집에 드는 비용도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셨다. 표정이 어두워진 한재수도 자기 부모님 말씀에 따랐다. 그렇게 나와 한재수의 결혼은 깨끗하게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부모님께 그만큼 야단을 맞았으면 사람이 돼야 하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회사 선배가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재수 엇붙었다고 망발을 하고 다닌 게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욕을 먹었고 여사원들의 공공의 적으로 등극한 모양이었다. 파급이 커지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도 하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변명했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인데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고 본다. 동정은커녕 속이 다 시원하다. 한편 다시 자유의 몸이 된 나는 혹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한재수 같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 아직 아이는 없었다. 우리의 꿈은 내 집 마련이었고 3년 동안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나는 그 좋아하던 여행도 끊고 가성비 집밥을 생각해냈다. 3년 동안 열심히 저축한 결과 내 집 마련 미천이 마련됐고 드디어 집을 짓기로 남편과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열심히 상담받은 후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신중하게 결정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을 짓고 싶었다. 지금까지 그 꿈을 위해 맞벌이를 했고 드디어 꿈이 결실을 맺게 됐기 때문에 다음 목표로 출근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임신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었다. 예쁜 우리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보내는 동안 드디어 집이 완성됐는데 그 기쁨도 잠시 남편이 회사에서 1년 정도 혼자서 해외 근무를 갈 생각이 없냐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갈등했다. 이제 갓 지어진 따끈따끈한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눈뜨고 편히 쉬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집이 다 지어지자 솔직히 나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남편이 혼자 해외 발령을 받고 나가버린다면 내 꿈은 당분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원래 남편은 고연봉자였고 집도 생긴 마당에 내가 굳이 풀타임으로 일을 안 해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1년 동안 떨어져서 사느니 차라리 나도 사표를 내고 남편을 따라가서 천천히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내 생각을 남편한테 전달했다. 남편은 우리 집이 완성된 기쁨도 잠시 이 집에서 사는 꿈이 눈앞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내가 같이 가면 외롭지 않아서 좋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내 생각에 동의했는지 같이 해외 근무지로 가는 것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남편 회사에서도 우리가 새 집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회사에서 의외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원래는 남편 혼자 살 집을 빌릴 예정이었지만 가정용 넓은 집으로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셨고 이사 계획도 잡혔다. 마지막 남은 집 문제는 우리가 없는 1년 동안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께서 집을 관리해주기로 했다. 시아버지도 이제 막 집을 지었는데 내가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남편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자 깜짝 놀라셨는데 빨리 손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자 기꺼이 집 관리를 맡아주시겠다고 했다.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나는 남편을 따라 해외 부임을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슬로 라이프를 즐기며 지냈다. 남편이 발령받아온 곳은 연중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이렇게 아무 스트레스 없이 지내보기도 처음이었는데 정서적 안정감 때문인지 2개월 만에 임신 징조가 보였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틀림없다는 걸 알고 난 후 남편에게 알렸다.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그날부터 나는 충분한 휴식기를 취하며 임신기를 보냈다. 임신 후기에 들어설 무렵 남편의 근무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됐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과 나는 새로 지은 우리 집에서 뭘 할까
그 얘기로 들떠 있었다. 이렇게 빨리 아기가 생길 줄 몰라서 아기방 꾸미는 얘기, 아기 용품을 어디에 둘까, 어디로 뭘 사러 갈까 얘기꽃을 피웠다. 재미있게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남편과 나는 동시에 서로 쳐다봤다. 시아버지한테 집 관리를 맡겨놨으니까 점검 같은 걸로 외부 사람이 왔나 하면서 집을 둘러보다가 마당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살고 있는 걸 발견. 남편과 나는 깜짝 놀라서 동시에 누구야 하고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우리 집인데요 라고 대답. 당연히 내 눈길은 집안을 향했고 우리는 아직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집인데 딴 사람들 살림이 빼곡빼곡, 더럽혀진 키친, 너저분한 거실, 경악스러웠다. 부부 외에 어린아이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새 집에 넣었던 새 하얀 신상 소파는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크레파스 낙서 자국이 선명했다. 소파뿐 아니라 벽에도 온통 낙서 투성이로 덮여있는 집안을 둘러보며 아연질색했다.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지만 냉정을 되찾은 남편이 대체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와 살고 계신 거냐고 묻자 남자는 자기 고모한테 열쇠를 받아서 들어왔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분명히 시아버지한테 집안 관리를 부탁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꼬인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진상을 추적해보니 시어머니가 몰래 열쇠를 복사해서 남편의 사촌한테 주었고 우리 아들이 올 때까지 살아도 된다고 멋대로 집을 내준 것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 쪽 친척과는 거의 왕래를 한 적이 없어서 사촌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도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사촌이든 아니든 누가 들어와 산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고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자 시아버지도 무슨 자다가 봉창이냐며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오셨다. 그때 시어머니도 같이 왔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동시에 허락도 없이 열쇠를 넘겨주고 집을 내준 저희가 뭐냐며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열을 내자 시어머니는 처음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나중엔 적반하장으로 1년이나 그냥 비워두느니 누가 와서 살아주면 더 좋지 뭘 그래? 너야말로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라고 핏대를 세웠고 점점 더 열이 받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당장 똑바로 설명하라고 호령했다. 그러자 사촌이 나서서 이실직고 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사촌 가족을 우리 집에서 돈도 안 받고 살게 하는 대신 시어머니가 도박에 빠져서 사채빚을 지게 된 사실을 시아버지한테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또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질세라 더 화를 내는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사촌을 다시 나가게 하고 청소를 해놓으면 안 들킬 거라고 나름 머리를 굴린 모양인데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날짜 계산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됐고 일이 틀어져서 짜증을 낸 거였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격노했고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신문하셨다. 시어머니는 파친코에 중독되다시피 한 결과 대출업체 3곳에서 한두 해까지 몽땅 돈을 빌려서 더 빌릴 수도 없는 처지라고 자백했다. 공짜로 우리 집에 들어온 사촌은 뻔뻔하게 1년이나 살았으니까 이 집 실소유자는 나야. 그러니까 댁들은 적당히 월세 아파트라도 알아보고 이 집은 나한테 넘겨 라고 멋대로 짓거렸는데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었다. 안 나가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가족 간의 문제는 경찰에서도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다면서 사촌은 여유 만만이었다. 하지만 그건 동거인 혹은 직계가족, 배우자의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는 당장 취할 거라고 하자 당황한 사촌이 내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거뜬하게 방어했고 나는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는 사촌 가족을 인계했다. 그러자 사촌은 시어머니한테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냐며 따졌지만 남의 집을 날로 먹으려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 결국 시아버지의 분노를 산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 한편 우리 부부는 집 문제를 두고 사촌네 부부와 시어머니에게 집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견적이 1억에 달했다.
금액을 들은 시어머니와 사촌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이게 아닌데라면서 엉엉 울기까지 했지만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집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린애도 아니고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은 단단히 지게 할 생각이다. 우리 집을 원상태로 되돌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 사이 임시로 살고 있던 집세도 청구해서 받아냈고 수리가 끝난 후 우리는 무사히 입주했다. 시아버지한테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시아버지께 이왕이면 손주와 같이 한 집에서 살지 않겠냐고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사는데 방해만 된다며 거절하셨지만 막상 첫 손주가 태어나고 나자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같이 살기로 얘기가 마무리됐다. 몰상식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사촌 부부는 시어머니 약점을 이용하려다 위자료만 잔뜩 떠안게 되면서 시어머니까지 넷이서 낡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힘들게 사는 처지로 전락했다. 세 사람은 초주검이 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애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옆집 사람들한테 투서가 날아들어서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무려 남의 집을 날로 먹으려 했던 죗값은 앞으로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임신해 24살의 전업주부이고 현재 첫 아이를 임신 중으로 임신 막달에 들어섰다. 남편 한진수와는 대학 때부터 사귀다가 1년 전에 결혼했다. 우리는 둘 다 지방 출신이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거리가 있어서 시댁에 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솔직히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정이 가질 않는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였다. 첫인사를 드리러 온 나한테 시어머니는 남편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나한테 들리게 작은 소리로 계속 망언을 해댔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갑질할 타입이란 걸 바로 알아챈 나는 결혼 후 최대한 시댁과는 거리를 두면서 지내왔다. 남편한테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상의했더니 예전부터 이중인격이었다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도 남을 타입이라며 그건 시아버지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는 세상 자상한 아내, 엄마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직접 본 건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은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내가 시어머니와의 고민을 털어놓자 우리 집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내자 라고 말했다. 산달에 막 접어든 어느 날 마침 추석이고 명색이 명절인데 같이 시댁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출장 일정이 잡혀서 갈 수 없게 됐다. 그 얘기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하니까 추석 같은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 라며 언짢은 티를 확 냈다. 남편은 나한테 예상했던 반응이니까 그러려니 해.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곧 아이도 태어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시댁과 관계가 틀어지는 건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남편 없이 나 혼자서 시댁에 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너 지금 임신 막달인데 무리하면 안 돼. 가지 마. 라면서 나를 말렸지만 예정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남편은 출장을 가기 직전까지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집으로 와. 알았지? 라고 하면서 내 걱정을 해줬다. 나 역시 걱정되고 불안했지만 일단 가기로 정한 이상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의 오빠이자 남편의 외삼촌분이 나를 데리러 와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외삼촌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외삼촌은 시어머니와는 달리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임산부인 나를 배려해주시는 자상한 분이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분들이 오셔서 집안이 북적북적했고 시어머니가 동분서주하고 계셨다. 나도 일을 거두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번 달이 해산달이라고? 너 집에서 청소는 하니? 임신했다고 게을러 터지게 잠만 자는 건 아니지? 첫마디부터 곱지 않은 말을 했다. 못 들은 척 웃고 넘겼는데 그러고 답답하게 서 있지만 말고 거기 병맥주 한 상자 있으니까 손님상에 가져가라 라고 했다. 만삭인 나한테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다니 상상 이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병맥주 박스에 손도 댈 엄두를 못 내고 멍하니 서 있는데 시아버지가 오시더니 우리 며느리는 임신 중이니까 앉아서 쉬어라 라며 시아버지가 맥주 박스를 들고 가셨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긁혔는지 시어머니 갑질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나한테 찬장 제일 위에 있는 간장 꺼내와라. 음식도 빨리빨리 나르고 저쪽 방 걸레질 좀 하고 라며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다. 내가 잠깐만 앉아있어도 임신이 무슨 병인 줄 아니? 얼른 일 안 하고 뭐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임신 막달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쉴 수도 없고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였다. 꾸물거리지 말고 요령 펴올 생각도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 라며 계속 지시하는 시어머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나는 시조 부모님 영전이 있는 방에서 쉬기로 했다. 내가 쉬고 있는 방에 시아버지와 외삼촌이 오셔서 영전에 합장을 하셨다. 내가 앉아있는 걸 보더니 시아버지가 몸도 무거운데 힘든 일 하지 말고 편히 쉬다가 가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옆에 계시던 외삼촌도 어디서 이런 참한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진수놈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했어 라며 내 칭찬을 해주셨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내 어디 있니? 내가 너 농땡이 치고 있는 거 다 알아.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어디서 놀 생각을 해? 욕실 청소하고 그거 끝나면 마당 화초에 물도 주고 현관에 30kg짜리 쌀 한 포대 있으니까 부엌으로 옮겨 라며 짜증을 내면서 나를 찾는 시어머니. 그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방금 전까지 보였던 부드러운 얼굴과는 사뭇 다른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신혜 너 여기 있니? 라며 내가 있는 방문을 연 순간 시아버지가 그 입 좀 다물어 라며 버럭 화를 내셨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여보 오빠까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더니 뭐가 찔렸는지 고개를 수그렸다. 시아버지가 임신한 애를 부려먹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났구먼. 내가 당신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 만약 뱃속의 손주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다 당신 탓이야.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호통치자 옆에서 외삼촌이 너한테 실망이다. 너 같은 애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라며 경로. 두 분의 분노는 1시간이 넘는 설교로 이어졌고 결국 시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렸다. 시어머니가 울건 말건 뒷전이었고 외삼촌은 신혜야 힘들었지? 미안하다. 데려다 줄 테니까 그만 일어나자 라고 하시면서 나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다. 차 안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자 외삼촌은 앞으로 네 시어미한테 도리 지키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다 라면서 나한테 사과하셨다. 집에 들어온 나는 맥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앞으로 우리 집은 근처도 가지 말자 라면서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은 내 핸드폰을 뺐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내가 너 때문에 네 시아버지 외삼촌한테 얼마나 혼난 줄 알아? 나 집에서도 쫓겨났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도 유분수지. 당장 와서 무릎 꿇지 못해? 라고 아우성치는 시어머니. 그러자 남편이 제 아내한테 무슨 자격으로 막말이십니까? 사과할 사람은 어머니인 것 같은데요?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 못 만나게 할 겁니다. 알리지도 않을 거고요. 라고 경고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한 후 모든 연락수단을 단절했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연락하셨는데 시어머니와 이혼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알려주셨다.
시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을 꿰뚫고 계셨고 그때부터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이번 일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면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후련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물론 시어머니한테는 연락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만 병원에 오셨다. 첫 손주를 본 시아버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툭하면 남편한테 연락해서 내 손자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 라며 손주 바보가 되셨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이혼당하고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지자 외삼촌한테 기대려고 했는데 그런 시어머니한테 외삼촌은 너는 네 성격을 개조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더니 시어머니를 시골에 계시는 친척분 집으로 쫓아보냈다. 그 친척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고 한다. 두 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천생 농부이셔서 잘못된 것, 도에 어긋나는 건 절대 못 보는 분들이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를 인간 개조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하는데 농사일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만 하다가 결국엔 들통나서 설교만 더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시어머니는 전보다 많이 차분해졌고 매일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농사일도 제법 잘 거들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우리는 시어머니와 연락할 생각이 없지만 앞으로 시어머니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통 사람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다. 한편 나는 새 생명이 태어난 후로 초보 엄마로 서툰 육아와 사투를 벌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남편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매일 일찍 퇴근해서 아들아이를 잘 돌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시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우리가 아들아이를 데리고 놀러오는 걸 늘 인생의 낙으로 삼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아이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안의 따뜻함과 배려심이 넘친다. 이대로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쭉 지낼 것 같은 예감. 이럴수록 가족을 더 소중히 하고 싶다.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나는 혼자 사는 독신남,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한다. 그날도 나는 지각을 면하기 위해 지하철을 향해 숨이 차도록 뛰었고 승강장으로 돌진 중이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어떤 물체, 나도 모르게 걸음을 딱 멈췄는데 누가 떨어뜨리고 간 지갑이었다. 지갑을 주워들고 내용물을 살펴보니 원래 돈이 없었는지 아님 누가 알맹이는 다 빼가고 껍질만 남긴 건지 지갑은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왜 하필 이 바쁜 시간에 빈 지갑을 발견한 걸까? 귀찮은 일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적인 느낌. 비록 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걸 다시 바닥에 버릴 수는 없었다. 주운 자는 주운 책임을 완성해야 하는 법. 영무원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분신물을 발견하긴 했지만 내용물이 없는 난감한 상황. 내가 발견했을 때부터 이랬다고 하면 과연 믿어줄지. 내 결백을 증명해야 되나? 괜히 찜찜했다. 출근 시간은 다가오고 나는 지금 지하철을 꼭 타야 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했다. 빈 지갑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떤 여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거 누구 지갑이냐고 묻더니 자기 거라고 했다.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달려오는 바람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쁜 짓 하다가 들킨 것 같았고 경찰 신문에 걸린 것처럼 급 당황하고 말았다. 그냥 쌩까고 얼른 지하철을 타고 피하고 싶었지만 내가 움직이기 전에 그 여자가 먼저 내 팔을 잡아당겼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반항하자 그건 그쪽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영무원한테 말해서 경찰 불러야죠. 여자한테 완전히 오해받은 나는 필사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외치고 또 외쳤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내가 아니라고 할수록 상대에게는 내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격이 됐다. 결국 나는 개찰구 입구까지 여자에게 질질 끌려가서 영무원에게 인계됐는데 나는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했다.
여자는 나를 완전히 범인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이목을 끌기 충분했고 모두들 나를 보며 속닥거렸다. 영무원한테 나를 야무지게 끌고 온 여자는 임무 수행을 완성하듯 영무원 앞으로 다시 나를 떠밀었다. 이 남자가 제 지갑 훔쳤어요. 빨리 경찰 불러주세요. 라고 흥분했고 나는 멘붕이 온 상황에서도 아니에요. 지하철 타려고 승강장으로 뛰어가다가 우연히 떨어진 지갑을 발견한 거예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온 게 다입니다. 그 와중에도 나름 최선을 다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거짓말하지 마. 그딴 말이 지금 통할 것 같아? 도둑이 자기가 훔쳤다고 하는 거 봤어요? 됐고 빨리 경찰 불러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꼭 위자료 받아낼 거야. 갈수록 세게 나오는 여자. 나는 왈칵 겁이 났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그저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을 뿐인데 엉겁결에 절도범으로 몰렸고 졸지에 위자료까지 덤터기를 쓰게 될 상황이었다. 상황은 점점 나쁜 쪽으로 치달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는 무기력하게 거짓말이 아니다. 내 말을 믿어달라. 아무 효력도 없는 말을 영무원에게 되풀이했다. 하지만 나는 전력을 다해 사실을 말했고 단순하게 그거 외에 달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러자 영무원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 말에 따라 우리는 영무실로 들어갔다. 영무원은 여자에게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고 여자는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몸동작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그 사이에도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결백하다는 걸 믿어줄까 머리에 쥐가 나도록 생각을 짜내고 있었다. 그래서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지갑이 없는 걸 알았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쏟아냈다. 영무원은 여자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가면서 열심히 들어주고 있었다. 무고한 성추행 사건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는 약한 여자 이미지가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승강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우연히 지갑을 발견했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안을 열어봤더니 텅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소매치기가 다 빼가고 버린 지갑을 주운 거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갑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고 오해받고 여기에 와있다 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얼굴에 핏기도 없고 잔뜩 쫄아 있었다. 영무원은 나한테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승차권이 아니라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탔다고 했더니 그러시냐면서 그건 참 잘한 일이라면서 나를 보며 가볍게 웃는 것 같았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었다. 그러더니 영무원은 잠깐 기다리라면서 내 교통카드를 들고 나갔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다. 나를 완전히 절도범 취급하는 여자와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는 건 최악의 기분이었다. 교통카드 이력을 확인했더니 남자분 말씀대로 남자분이 여관으로 들어온 건 불과 몇 분 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탑승 중이었던 여자분의 지갑을 훔치는 건 정황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상황을 분석해줬다. 에? 라고 나보다 여자가 먼저 격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나도 영무원의 논리적인 분석 덕에 죽다 살아난 안도감과 대반전에 얼떨떨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영무원은 여자에게 물론 남의 지갑을 주워서 안에 있는 돈만 꺼내고 그냥 내빼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처럼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하자 여자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실은 아빠 생일이라 선물 사려고 저금해뒀던 돈을 좀 전에 찾아서 30만 원이나 되는데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쪽이 하는 말이 전혀 안 들렸어요. 물론 다짜고짜 나를 절도범으로 취급했던 불쾌감은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여자의 사정을 들어보니 내 기분도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무고한 혐의를 벗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자의 돈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기정사실이기도 하고 아까 분위기로는 내가 난 억울하다고 더 난리를 쳤어도 아마 씨도 먹히지 않았을 거다. 아까 몰려들었던 사람 중에는 나를 범인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고 거의 그런 취급도 받았고
하지만 상대가 여자라서 그런지 나도 아까와는 전혀 딴판으로 정중하게 몇 번이나 사과하는 여자한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기도 뭐한 기분이 되어 있었다. 영무원실에서 나오자 여자는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는 명함을 건네주고 그 자리를 떴다. 어쨌든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보편적 친절함이 역으로 나를 사지로 몰고 갈 뻔했고,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지만 씁쓸했다. 명함을 주긴 했지만 진짜 다시 연락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안 했었는데 며칠 후에 진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다. 여자는 나와 2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우리 집 역 근처에서 만났다. 약속 장소에 나가자 여자가 먼저 나와 있었고 나를 보더니 멀리서부터 나를 향해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자가 돈이 든 봉투를 내밀어서 진심 놀랐다. 여자는 지갑을 털린 피해자이기도 한데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나한테 위자료를 주고 나면 이 여자는 돈이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왠지 걱정이 됐다. 하지만 여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하마터면 죄 없는 사람을 절도범으로 경찰에 넘길 뻔했다며 굉장히 화를 내셨고 위자료의 반 정도는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라고 했다. 상황으로 본다면 나 역시 피해자인 건 분명했다. 여자가 흥분해서 떠드는 바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지갑 도둑으로 오해했고 여전히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절도범이 아니라고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다. 그렇다곤 하지만 이 돈을 받는 것도 썩 내키지 않았다. 아닙니다. 위자료는 됐습니다. 라고 위자료를 거절했다. 하지만 여자도 그러면 자기가 곤란하다고 하길래 만약 내가 지난번 일로 혹시 2차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때 나서서 내가 무고한 피해자라는 걸 밝혀준다면 그걸로 보상은 충분하다고 하고 타협을 받다. 여자에게 물어보니 여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한다. 그 역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범인을 특정지을 증거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나는 누명도 벗었고 여자와 생겼던 앙금도 다 풀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해결됐으니 속이 후련했다. 내 이름은 성실한 중학생인 아들 공한이와 둘이서 살고 있는 40살 회사원이다. 나는 싱글파더로 아들아이와 사이좋고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실은 아들아이와 같이 살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이고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내가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겠다며 내려간 후 13년간 실종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내와 결혼한 건 25살 때였고 2년 후에 첫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를 좋아했던 나는 아내의 임신을 학소고대하고 있던 터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매일 기도하며 기다렸다. 임신 6개월이 됐을 무렵 아내가 갑자기 출산은 친정에 가서 하고 싶어 라고 했다. 나는 육아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고 이왕이면 친정이 아니라 내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곳에서 출산하길 바랬다. 하지만 아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바람에 섭섭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첫 아이라 걱정되는 일도 많을 거고 장모님이 옆에 있으면 아내도 든든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장인 장모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아내를 보내기로 했다. 아내는 몸이 안 좋은 날이 많다며 친정에 되도록 빨리 가고 싶다고 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아내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우선 친정에 내려간 후로 나한테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는 점. 내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라인에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냉랭한 태도를 보였고 불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휴를 이용해서 처갓집에 내려가겠다고 해도 몸이 안 좋다며 오지 말라고 나를 거부했다. 걱정 반, 궁금증 반. 장모한테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었더니 매일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외출해서 집에는 거의 없다고 했다. 나한테는 허구한 날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실상은 매일 나가서 노느라 바쁘다니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았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임신 중에 바람이 났을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아내가 산딸에 접어들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장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혹시 진자가 애기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나?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한테 물었다.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서 네?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여기로 올 리가 없죠. 라고 하자 장모는 아내가 3일 전에 막 아이를 출산했다고 했다. 나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출산을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에서 종적을 감췄다는 아내. 사고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바로 경찰을 찾아가 실종자 신고를 하고 아내가 갔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내의 행방은 묘연했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다. 아내가 실종된 지 1년. 나는 아내를 찾아다니는 걸 포기했다. 돌이켜 생각하니 아내는 친정에 내려간 직후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고 사고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종적을 감춘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살아야 했다. 아내가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었고 재혼도 불가능했다. 마음 한구석에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한 점 기대를 품고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 나에게 대반전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였다. 회사로 불쑥 자기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소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소년은 나를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반신반의했지만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라는 생각에 꼭 만나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기로 약속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자 지저분한 몰골에 바싹 마른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었고 그 소년이 바로 전화를 건 장본인이란 게 확인됐다. 소년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당돌하게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을 한 결과 이 소년이 내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아들은 부모의 육아방치 속에 학대받으며 힘들게 자랐다면서 크면 클수록 자신을 대하는 부친의 태도가 점점 나빠지는 것에 심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했다. 자신이 부친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학대와 배고픔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버티면서 그 집에서 도망치는 것만 상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내의 옛날 수첩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아들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쓴 일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내 명함이 끼어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오직 그 명함 한 장에 모든 것을 걸고 집에서 돈을 훔쳐서 기차로 3시간을 달려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다고 했다. 아들아이는 거기까지 얘기를 마친 후 나한테 수첩을 보여줬다. 일기 내용을 살펴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는 임신 전부터 이미 불륜 중이었다. 상대는 고향 친구로 중학교 동창이었다. 동창회에서 제외한 2사람은 장거리 불륜을 시작했다. 아내가 임신하자 불륜남은 남편과 이혼하고 나랑 같이 애 키우자 라고 말했고 그래서 아내는 실종자 신분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출산을 핑계로 친정에 내려간 후 매일 불륜남과 만나며 둘이서 도망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나한테는 출산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도망에 성공. 도망친 후에는 불륜남과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얘기들이 적혀 있었다. 아내가 실종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나는 아내에 대한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건 아들아이도 마찬가지로 보였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명함에 적혀있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아들아이는 장기간 육아방치로 인한 학대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누구라도 이 아이를 즉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친권이 아내에게 있는 이상 알리지도 않고 무작정 아들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다. 아들아이에게 아내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타이른 후 전화를 걸게 했다. 아들아이가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도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그러던가 라고 대답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자기 아들에 대한 걱정은 1도 없었다. 이 아이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내 마음은 슬퍼졌다. 그 다음은 아들아이가 조금 안정이 된 후 만일을 위해서 DNA 검사를 해뒀다. 결과는 역시 내 아들이 틀림없었다. 나는 아동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도 하고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적인 면도 검토했다. 무엇보다 아들아이에게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했다. 마침내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아들아이를 대동하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내가 사는 집은 한눈에도 낡고 허름했다. 집 밖에는 술병과 맥주캔이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가 몇 겹으로 쌓여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노랑머리에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여자가 나왔다. 그 여자는 예전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종된 내 아내였다. 아내는 아들아이를 보더니 너 벌써 왔니? 라고 하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오래간만이야 라고 하자 그제야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당신이 여긴 어떻게? 라며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친권을 내가 가져오겠다고 하자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그러든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 라고 즉답. 그때 마침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던 아동상담소 직원과 경찰이 도착했고 확인할 일이 있다며 아내를 연행해 갔다. 나와 아들아이도 경찰서에 동행한 후 지금까지 육아 방치와 학대, 불륜남의 폭행으로 아들아이가 당한 피해 상황을 전부 진술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용의를 부인했지만 아들아이 몸에 남아있는 멍자국 등이 증거가 되어 두 사람 모두 체포됐다. 그 후 아내와 불륜남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마침내 나는 이혼이 성립됐다. 친권도 내가 갖게 되면서 정식으로 아들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 아내와 불륜남이 벌인 실종극은 뉴스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두 사람은 엽기 범죄자로 유명해졌다. 신상이 다 밝혀진 터라 출소 후에도 직업을 찾기 어려웠고 술과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실종극을 벌인 후에도 아내와 불륜남은 연일 도박에 빠져서 아들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고 한다. 출소한 후에도 전처와 불륜남은 다시 같이 사는 모양인데 술과 도박으로 몸이 다 망가졌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갑자기 커다란 아들아이와 둘이서 사는 게 어색하고 힘든 면도 있었지만 핏줄이란 건 정말 불가사의해서 우리 둘 사이에 허물이 없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들아이는 몸에 살이 오르고 성격도 차츰 밝아졌다. 정기적으로 카운슬링을 다니고 있는데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고부터는 중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다행히 친구도 많이 생기고 탁구부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나는 아들아이의 탁구 시합을 보러 가는 즐거움이 생겼고 전보다 생활에 활력이 느껴진다. 아내의 실종과 어느 날 처참한 몰골로 나타난 아들아이를 직면했을 때의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밖엔 느껴지지 않는다. 생이별을 해야 했던 지난 13년의 몫까지 다 합쳐서 듬뿍 사랑을 주고 싶다. 앞으로 나는 오직 아들아이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아들아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하리라 다짐해본다.